계속해서 권리 침해 조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 침해 조항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주문 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매수인이 국가나 제3국가의 공업소유권 또 특허권,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이 면책조항인 권리침해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기해서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미국의 나이키라는 회사고요. 우리 거래하는 회사가 나이키라는 회사고, 여기가 이제 부산무역이라고 전제를 합시다. 우리 둘이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니까 OE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OEM이란 다름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지먼트, 주문자 부착 생산 파시죠. 즉 따지면서 생산은 하되 뭐가 됩니까? 판매에 관한 권한은 없죠. 생산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키 신발을 잘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라는 무역이라는 회사가 부산무역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도 물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이키 신발은 이렇게 나이키라는 이런 어떤 상표를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오승홍기를 좀 달아 주십시오. 그럼 나이키하고는 이미 다르죠, 이거하고는. 그래서 만들어 줬더니 이 양반들이 가져가서 라벨 작업을 사용해서 나이키로 dum값이게 판매를 했다 칩시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게 없죠. 그럴 경우에 나이키가 부산무역에서 물건을 만든 이유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려고 봤는데 그러니까 벌써 누군가가 나이키를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추적해 보니까 중국 무역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판매가 있고 그것은 누가요? 부산무역이 만들었죠. 부산무역이 뭐합니까? 우리가 나이키하고 OEM 생산한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당기라는 겁니다. 자, 부산무 형님, 당신은 우리하고 OEM 생산했으니까 생산에 관한 권한만 있지 판매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왜 판매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중국 무역에 주문해서 내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네 이런 나이키라는 이런 우리가 디자인, 그죠? 이런 권한을 이렇게 도용을 했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라고 따져본들 힘들겠죠. 왜? 누군가가 이 제품을 이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도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간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이게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면 잘못하면은 어떻게 질까요? 누가요? 우리 잘못하면 제조업이 부산무역에 책임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죠. 자, 우리가 매도인이, 자, 교조 이야기입니다. 매수인의 어떤 지시나 주문에 의해서 상품을 이렇게 수출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매수인이 자기 나라 국가나 또는 제3국가, 나이키다죠? 나이키의 이 상표나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은 내가 같이 공복원을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비해서 뭘 한다고요? 권리침해 조항이라는 이런 조항들을 반드시 누구하고 우리 중국하고 한국 부산무역하고 반드시 표기해라는 이야기죠. 어디다가 계약서에다 명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나는 뭡니까? 면책이 된다는 거죠. 왜 다시 말해서 나는 단지 만들어줬지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라든지 공공소유권이라든지 특허권의 침해는 나는 한 적이 없이 이 사람의 주문대로 해줬으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나의 기회다. 그런 내가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경우에 어떤 겁니까? 유명 상표를 이렇게 생산한다든지 또는 유명 OEM 생산을 한다든지 상표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권리 침해 조항이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불강력 조항이라든지 불강력 조항 있죠? 불강력 조항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권리 침해 조항은 주로 누굽니까? 판매자, 셀러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셀러 입장에서 쓴다고 한다는 얘기 뭐죠?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입국이죠.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 권리침해 조항이나 불강력 조항 같은 거는 이런 게 반드시하게 무할 정도로 꼭 명기를 해주셔서 책임을 면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출을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 권리침해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수인이
자, 우리 제3국의 어떤 공업소유권이나 특구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누가요? 우리 매도인이 그것을 책임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권리 침해 조항을 미리 사전에 계약서에 명기해서 내가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비하라. 그래서 있죠. seller shall not이죠. sha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입니다. 뭡니까? infringement right of design이죠. 그 디자인에 관한 침해라든지 트레이드마크라든지 페이턴트나 카피라이트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습니다. 누가요? 셀러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분성 조항이란 게 뭐냐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자, 그죠? 그죠? 가분성 조항은 뭐냐면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계약서를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장, 두세 장 같으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한번 하다 보니까요. 이제 영국이라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나라들이 주로 판례들이 있죠. 판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덜미해서 문제 계약서에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그네들이 우리가 하는 장에 하나의 어떤 계약 조건과 판례를 따지고 뭘 따지고 하다 보면은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약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뭐 시간까지 끈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전에 이 거래처를 놓치기 한측에서 예상되는 거래 놓치기 한측 뭘 할까요? 뭐 우리가 MOU라든지 이런 어떤 일종의 가계약 정도 되는 이런 쪽에 우리가 미리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길어지니 그럼 어떻게 쓰느냐? 가분성 조항이라서 만약에 이런 조항들은 다 오케이인데, 그죠? 요 몇 가지 요 조항들이 한 두 가지가 만약에 잘못됐다면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계속해서 이 계약은 계속해서 성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요 두 가지 조항만 별도로 우리가 뭐라 할까요? 계속해서 협의해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한 조항이라서 가분성 조항이다. 어떤 거예요? 계약을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뭔가 이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죠. 특정 조항이 무효라도 다른 조항이 변경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일부 조항이 뭐 부적합하고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나머지 조항들이 영향을 안 주니까 그거는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틀린 부분만 별도로 협의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건들이 바로 가분성 조항이다라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가분성 조항이라든지 또 지금 앞으로 보실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와서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완전 합의 조항은 뭐냐? 공전에 서로 간에 했던 모든 협의사항이나 서면이나 구두 협의한 거 이런 당사 협의는 모두 초월한다. 이건 뭐냐면은 기존에 해왔던 건 다 무시하고 오직 어디입니까? 본 계약서에 명기된 것만이 내가 완전한 합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프로모션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가수가 되고 싶다죠.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이제 우리가 뭡니까 지망생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프로모션에서 이 양반은 이제 가수를 이제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려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하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가수 지망생이 본인 생각에도 뭐 노래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가끔씩 뭐 대표라든지 회사 측하고 요런 거는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두로 협의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뭐 각서라면 이상하지만 뭐 문서라든지 이런 거라든지죠. 이런 걸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쪽지라든지 등등 있다 치죠. 이런 걸 해서 나는 또 충분히 내가 CD를 하나 구워주기도 하고 방송국 출연해주기도 해주고 또 나는 어떻게 팀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이제 막상 이제 쓰게 됐을 때 사인하라 그죠? 사인하고 우리 할 테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예비 그죠? 가수 지망시험 말합니까? 당연히 내가 그동안에 구두로 하고 이런 각서라든지 이런 문서들로 사전에 협의한 것들이 여기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뭐 했죠. 그럼 우리 대표님, 제가 그동안에 저희하고 회사 측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한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인하고 보니까 뭐라 주십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뭐라 그랬죠? 본 계약서에 있는 것만이 유일한 합의서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구두 합의나 또는 뭐라 했습니까? 당사자 여러 가지 합의된 그런 내용들을 초월한다. 즉, 다 무시한다. 이 말이죠.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된 것이 계약서에서는 지금 이 계약이 명기된 것만이 오케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예상이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뭐랍니까? 이건 우리가 뭐 노예 계약이니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다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죠? 반드시 한번 먼저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은 수정도 하고 조정도 하고 뺄 것 빼고 다 할 것 더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나중에 뒷맛이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는 우리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계약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무지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믿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잘 안 세워왔단 말입니다. 동양 문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다든지 전화를 통해서 구두를 약속했다든지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 쪽지로서 뭐 이렇게 각서 비슷하게 남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줄 줄 알고 나는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계약서에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단지 뭐가 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합의종. 즉, 요 계약이 나온 이야기만 완전히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동안에 협의한 것들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내가 문서라든지 등등등등 구도한 거는 다 그죠? 무효가 되고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만이 유일한 합의서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고 사용되니까 좀 조심하십시오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조항은 뭐냐면요. 검사조항이라는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우신 것처럼 표준품 매매라고 그랬죠. 표준품 매매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농산물, 수산물, 뭐 축산물, 광산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검사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검사고요? 품질에 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수량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산물 중에 쌀을 내가 10만 톤을 내가 수입을 한다든지 밀가루를 수입합니다. 10만 톤을. 그러면 그 10만 톤이 맞는지를 일일이 다 달아볼 수는 없죠. 그래서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셨고 우리가 등급을 만약 A 등급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B 등급이 C 등급이 끼을 수도 있죠. 그럼 품질에 관한 것도 내가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수입자는 정말 검사 기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 국제적인 그런 검사 기간을 정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검사 장소를, 즉, 다시 말해서 선적지 조건인지, 양육지 조건인지, 다시 말해서 수출지에서 할 건지, 수입지에 할 건지, 이런 장소도 정하고요. 그리고 그 검사 비용에 대해서 누가요, 셀러가 부담할 건지, 바이가 부담할 건지 정해야겠죠. 만약에 검사 비용을 만약에 셀러가 부담한다면은 수입 단가가 떨어질 테고, 만약에 검사 비용이 만약에 바이가 부담한다면은 이제 아마 구매 단가가 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농수산물, 축산물, 광산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산품도 필요하겠지만은요. 특히 우리가 표준 매매, 농수산물, 축산물, 광산물들은 검사장을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비밀 유지 조항이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샘플을 하나 보낼 때 그냥 하나, 뭐 당연히 하나 보내죠. 수출한다는 사람이 샘플도 하나 안 줍니까? 판매자하는 사람들이 맛도 못 보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쪽에 우리가 마트 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식, 그죠? 뭡니까? 식품 코너라든지 음료 코너는 아무래도 시식을 하게 하죠. 그런 것도 해보고 나서 맛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함부로 샘플을 줄 수는 없다라고 앞에서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어떤 문제 생길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봅니다. 회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하나 이렇게 개발했다 칩시다. 그럼 모니터 자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거 뭡니까? 어떤 제품의 앞에 나오는 그 모니터 앞에 나오는 그 유리죠? 이런 그 표면이 어떤 그 제품들인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죠? 안에 부품들이,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죠? 여러 가지 등등의 디자인의 문제, 뭡니까? 또는 특허 문제,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출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덜렁 샘플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부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뭐 할까요? 도용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샘플을 함부로 주지 않고요. 뭐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샘플을 들이대 만약의 경우에 이 제품에 대해서 가져가는 그죠? 당사자나 또는 제3자에게 제3자는 누구예요? 우리 수출 수입자가 아닌 이상 3자에게 만약에 이 제품의 모든 디자인이나 등등 이런 기술적인 문제, 특히 이런 비밀사항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요? 샘플을 가져간 사람이나 또 가져가서 제3자인데 공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바로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생각해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위해서 샘플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그런 비밀사항, 기술적인 걸 말하죠. 함부로 이런 것들을 내가 제품을 파헤쳐서 기술을 도용한다든지 이것도 지식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제3자이 누르셔서 우리 제품을 모방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샘플을 주기 전에 책임지겠다. 비밀을 유지하겠다. 당신의 기술, 디자인 등등등등에 대한 것을 라고 미리 사인을 해서 받아놓고요. 셀러 바이사에 그리고 샘플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도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밀유지 계약 조항입니다. 이것도 많이 현장에서 많이 쓰고 계시니까 꼭 우리가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리 사전에 내가 손해를 예정해서 이런 배상을 받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가 선적 지연을 한다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네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선적 지연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씩 우리가 물품값이 제약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할 때 어떻게 정했다든지 물론 또 우리가 뭐 품질에 관한 문제 정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그런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그런 조항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리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상대가 조심하겠죠. 내가 하루만 늦어도 저만큼의 손해를 보여야 되구나. 그죠? 물론 클레임을 하면 클레임에 대한 해결을 하겠지만 이건 클레임하고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이런 특히나 그렇게 선적 지원에 가서 판매에 문제가 생길 때 대비해서 미리 예정을 해놓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 양도 조항도요. 말 그대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계약 금지 조항, 양도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히 셀러가 바이에게 물건을 이렇게 주고 팔았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가져가면 5% 정도 이렇게 마진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누굽니까? B2가 나타나서 10% 내가 마진을 줄 테니까 나인데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B가 A 셀에서 물건을 가져간 바이어가 팔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마진만 얻었죠. 그러면 괜찮구나. 그럼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어찌입니까? 그런 회사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회사의 리오다를 내가 안 하는 경우, 추가 주문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럼 어떤 문제 생길까요? 이 셀러가,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셀러가 바이어를 찾을 때 몇 단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12단계를 말씀드렸죠. 그만큼 힘들다 그랬잖아요. 계약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찾아놨더니 바이어가 뭐 딴 주문이 차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통상 계약도 조항은 셀러가 바이어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못 팔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 조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가 비용, 우발 비용이라면요.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주로 어디서 많이 할까요? 조선소 같은 데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주로 큰 소리치는 셀러가 갑이라 하기보다 조금 값질을 하기보다 갑에 우선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겠죠. 어떤 겁니까? 내가 배를 보통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주문을 기존에 주문했으니까 도커가 비용이 없어서 한 3년을 간다 칩시다. 그럼 이 3년 사이에 뭐가 됩니까? 선박은 제일 먼저가 철판이죠. 철판하고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우리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로 칠해서 배가 녹슬지 않도록 등록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비용이 철강수 값이 올라간다든지 기름값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입니까? 내가 판매자가
구매자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무조건 100% 다 주진 않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는 내가 떠안고 그 이상 가면 네가 좀 내라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어찌 될까요? 이런 부분도 우발 조항에서도 별도로 하나 내릴 수 있을 때 일부까지는 그죠? 셀러가 이제 바이가 돌리지 않는다든지 이 상담 갔을 때는 셀러가 돌려준다. 아니면 뭡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 선박 같은 거 뭡니까? 납기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선박을 빨리 현장에 투입하면 그만큼 보호치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발적인 어떤 그런 비용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서 많이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올라가겠죠. 철강이라든지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꿀이라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조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뭔가 보시니까 제조한 사람, 판매한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원부자재를 구매한, 그죠? 제공한 사람들이 이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제품의 결함으로 해서 만약에 소비자가 신체상의, 재산상의 손해입은 경우에 보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색상이 하나 있으면요. 색상이 있으면은 그냥 뭐 멋지게, 각지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책상에서 모서리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누가요? 그럼 제조업체가 물어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디자인만 좋고 뭐 제품 좋고 값싼 가성비만 따지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즉, 제품의 문제는 제조실 경우에 그 책임의 문제. 아니 우리 남자분들 담배 피우신 분들 보면은 일회용 라이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화재 시에 이력 보상 이래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이 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배상하겠다고 해서 주로 큰 우리가 그리에서는 뭡니까?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제조물 그죠? 보험 책임 보험을 넣습니다. 그게 수량이 기본적으로 간다면 좀 커지면 100만 달러를 넣으라든지 그럼 상당히 수출자 부담이 생기죠. 왜요? 만약의 경우에 네가 어떻게 갈까요? 네가 말론 책임지겠다는데 회사가 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서 돈을 지불 못할 걸 대비해서 미리 재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될 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단지 우리는 제조해서 좋은 값이 팔면은 그냥 많이 팔면 돈 벌겠지가 아니라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제조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서 제대로 돼서 소비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요. 이런 게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밥솥을 만들었는데 통 터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게 배상을 해줬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자회견을 했죠. 삼성전자는 더 이상 소형 가전제품을 생산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소형 가전제품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노비타라고 그렇게 브랜드를 해서 삼성의 이름을 이렇게 뭡니까? 로열티 받고 건네줬다가 아예 이 회사에 매각해버리죠. 왜? 작은 어떤 그런 제품,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밥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전기포트라든지 몇 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서 내가 이익을 잘못 취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회사가 뭐 TV라든지 뭐 냉장고 100세까지는 있죠. 이런 컨동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동안 쌓아왔던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탐 대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그 삼성이 밥솥을 생산하지 않고 LG가 그런 사건이 시작했죠. 생산을 안 합니다. 이 틈에 이 LG에 납품하던 성광전자라 부르는 회사 쿠크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회사, 쿠첸이라는 회사들이 이 대기업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 누가입니까? 쿠크나 그리고 쿠첸이 이제는 밥솥 시장의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밥솥이 만들었고 LG는 말하자면 쿠크나 쿠첸은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만 만들었겠죠. 우리가
앞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제조물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독일까지였어요. 우리가 대충 내용을 보셨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일반 그 협정서를 잠깐 보시면은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요렇게 좀 타이틀을 좀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우리가 메모란덤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체결됐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enter into 시작되냐면요. 6월 10일부터 계약이 이제 발효되는데, 누굽니까? between 잭앤질 INC라는 회사 그리고 이영신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너무 길죠, 이름이. 셀러와 바이어가. 그래서 잭앤질을 지금부터 뭐라 불러요? 바이라 부르고 영신산업을 지금부터 셀러로 부릅니다. 원래 말들은 같죠? 누구누구를 갑이라 부르고 누구는 을이라 부르고 지금부터는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줄여서 이 바이어가 어떻고 셀러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하나만 더 보시면 이 거래는 비즈니스네요. 모든 거래 조건은요. 이렇게 enter into 누가 누구냐니까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기억들은 어떻게 될까요? shall be as a principal to principal입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당사자 대 당사자 거래입니다. 다른 말로 당사자와 에이전트 거래입니다. 본사와 대리점 거래입니다. 이게 아니죠. 당사자와 당사자 거래입니다. 이런 거 쭉 화면을 보시고요. 끝에 가보시니까 이런 말이 있다죠. Please acknowledge by the signing and returning the separate receipt and retaining the original for you. 이래놨죠. 어떤 거예요? 계약서는 보통 한 장 그리고 두 장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둘이서 두 번째, 첫 번째 서로 쌍방간에 사인하잖아요. 사인해서 내가 두 장 중에서 한 장은 네가 가지고 계시고 한 장만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두 장을 바이 사이닝 하셔가지고 한 장은 별도의 한 장은 나한테 보내주시고요. 한 장은 네가 보관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 계약서에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들죠. 문서로 주고받을 때. 이렇게 해서 셀러가 누구, 바이가 누구 이렇게 적고 여기다 서명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글 협정서로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간단하게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 마무리 짓겠습니다.